연일 긴장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갖고 대남 군사 행동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적 군사 행동을 공언한 이후 16일 동안 침묵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언급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왕 기자. 네. 북한의 대남 적대 조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대남 관련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6월 4일부터 이제 북한의 대남 공세가 시작이 됐죠. 예. 대남 공세가 시작이 됐고 북한에서 봤을 때 그 대남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최근의 대남 공세의 목표가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첫째로 대북 전단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됐다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폭파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 정도면 분노가 표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이제 대남 공세를 벌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해 초부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잘못된 자기의 입장이 충분히 통과가 이제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교훈을 얻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어떻게 보면 분노가 제대로 이제 표출이 이번에 됐고 또 이게 남쪽에 전달이 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훈,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훈을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빨리 국면을 바꾸는 게 낫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봉 교수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과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이라고 본다면 이제 국합 역할을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김여정 제1부부장과의 그 공식 직위는 높지 않더라도 그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운명 공동체죠.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그 남매가 사실 다 권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본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어떤 신뢰라든지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 전면에 나선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최고 전엄 그리고 누구보다 아끼는 그 오라버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최고 통치자가 함부로 나설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사업을 맡는 거는 좀 격이 맞지 않습니다. 대미 사업이라든지 더 큰 사업이면 몰라도요. 그렇지만 믿을 사람이 있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죠. 평화의 상징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믿는 여동생이란 걸 알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으로 이런 성명이 계속 나간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로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죠. 군사 행동에 관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남 정책은 김여정 부부장이 맡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대미 관계를 비롯해서 군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맡고 그거는 이번 결과를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그 계산해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노이에서의 노딜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김영철이라든지 거기 나섰던 사람들이 다 이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부위원장도 물러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셌던 것이 대남 공세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속 할 것이고 역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또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왕선택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번 건은 어떻게 예. 보면 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을 해봐서 예. 그 앞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제 직함 자체가 변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대남 정책을 총괄한다는 말은 공식적인 제도상에는 그게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예. 지금 원래 그것은 이제 김영철 노동당 당 부위원장이 하는 일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예. 일시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변화했는지는 직함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공식적인지 아니면 제도화가 됐는지 이것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 4대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요, 당 중앙 군사위원회 승인을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남 전단 살포도 좀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 회의라고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중앙 군사위 예비 회의란 무엇입니까? 예비회의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회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다 대답을 오늘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 이제 나름대로 첩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이 뭔지 실체를 좀 알아내고 이제 연후에 제가 좀 그러면 당 말씀드릴 중앙 수가 있겠고요. 군사위원회에서 원래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당연합니다. 예. 네, 당 중앙 군사위원회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인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볼 수 있는데 예비회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문맥을 보면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 군사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회의 그런 차원에서 예비회의를 준비회의로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촉박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네. 약식으로 회의를 해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비회의 또는 약식회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결단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예비회의라는 이름이 그냥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예비회의 자체는 어쩌면 북한에도 없는 처음으로 시도된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건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최된 회의라고도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회의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원래 당 중앙 군사위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죠. 당연합니다. 예. 북한의 군사 정책, 그 지도가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회의체고 1년에 2번 정도 꾸준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지금 왕선택 우리 전문 기자는 사실상 1차 목표는 달성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단은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거든요. 본 교수님은 이렇게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할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오늘 예측을 하는 거는 뭐 북한 체제 특성상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군사 행동까지 가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남 그 협박, 위협 이 정도에서 그치고 대규모의 이제 군사 행동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개성공단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GP 근처까지 거기까지 이제 군대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하고 또 서해나 뭐 군사분계에서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라서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 회의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 중앙 군사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일부가 모여서 회의하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 회의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하던 것이죠. 모든 본회의는 준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콕 집어서 예비 회의라고 화상으로 했다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이제 원포인트 국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꼬리 자르기랄까요? 체면 세우기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회의를 해서 좀 이런
공식적인 성격을 부여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통큰 결정을 하여서 결정을 보류하였다. 예. 사실상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 이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좀 드러났었거든요. 예. 거기를 보면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 하면서도 계속 보면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총참모부가 아주 결연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의견을 접수하였다.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 미래형이거든요. 조건형이고. 예. 그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해서 보류하여라 했기 때문에 서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 정부가 내세웠던 군사행동 위협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좀 모순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예. 문재인 정부로부터 약속을 지켜라. 개성공단 재가동 왜 안 하냐. 금강산 관광 왜 시작 안 하냐 하는데 거기에 군인을 재배치하면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재가동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여라, 전단살포 중단하여라 하면서 1,200만 전의 전단을 우리가 준비했다. 그리고 네. 확성기를 한국에 비해서 성능도 좋지 않은 확성기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충수죠. 예. 그런 걸 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위협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러면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협박용이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왕 전무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4대 군사 계획이 지금 일단 다 보류된 상황이거든요. 보류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예. 보류가 됐고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예. 철회는 아닌 거죠. 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한 거고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당분간 보류는 지속이 될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남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석에 따르면 예. 남쪽이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다, 네. 교훈을 알려주는데 성공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보류됐던 것이 다시 중지가 되고 새로운 대남 공세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담화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친미 사대주의를 버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약속했던 거 하자 왜 네. 안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한미 동맹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고 예. 서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감이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해나갈 수가 있고요. 예. 2018년과 2019년 초까지는 그게 됐습니다. 아. 그때도 분명히 한미 간에 예.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 협조가 된 겁니다. 그 예. 모순이 다 풀린 상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2016년 전과 후는 또 다른 게 2018년 16년 이후 2016년에 이제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이 이제 16년 그렇죠. 이후에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후는 좀 다른 게 그 이후로는 대북 제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북한이 문제를 삼고 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크게 어긋나면서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신뢰가 어긋나면서 오늘날과 예.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저는 이런 모순들이 존재하지만 예.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외교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성을 놓고 가능성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예, 공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 그 회고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실 2016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영변 핵 시설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않은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같은 딜을 이미 또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알고 있고 정부 관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똑같은 딜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딜을 하기도 사실 북한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어떤 돌파구가 마련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특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 관심이 압박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다면은 사실 그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그 혈육을 가족을 내세워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과하는데 수사는 과한데 행동이 따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전단을 뿌린다든지 확성기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에 또 얼마나 큰 압박을 줄까 여기는 의문이 많거든요. 근데도 옛날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제난이 굉장히 북한 내에 심하고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평양 주민의 그 생계에 대한 그 획기적인 지원을 마련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면은 이런 식량량 경제난이 에서 평양조차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템포를 김정은 정권이 쉬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남 비방 위협에서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가는데 너무 리스크가 컸고 두 번째는 시진핑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됐습니다만 그 북한 방문 1주년 기념으로 80만 톤의 식량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곧 들어옵니다, 북한으로. 60만 톤이 쌀이고 20만 톤이 옥수수인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반은 전 주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내부 결석을 하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작년에 작황이 486만 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인구가 다 먹고 살려면 적어도 600만 톤 이상의 식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갭을 북한 일단은 중국 정부가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도 한 달 반은 생긴 것이죠. 두 분 모두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왕선택 기자, 이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고조됐다가 이때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 그런데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지금 일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북한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 여부를 또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정부도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왜 결정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의 표출이 완성이 됐다, 아니면은 교훈을 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개인적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대화 소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더 나아가서 뭐 한미 간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친미 사대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남쪽이 하는 군사력 강화.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F-35도 들어오고 또 그것을 포함한 많은 다양한 전력 향상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본다면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군사력 증강을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이 모순은 계속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될 것이죠. 자, 봉 교수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 강경파가 있다. 그리고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는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국 함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나도 월게임즈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존 볼튼 보좌관이 깜짝 놀라고 우려를 했고 예. 거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그 얘기를 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예.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연계 정책, 유화 정책, 햇볕 정책도 예. 공고한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안보 문제가 철저하게 보장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유화 정책에서 압박이 약해지면은 북한 입장에서 유화 그 제스처를 받아들일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싼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연합 훈련은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군사적 행동 계획 보류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보류가 거의 철회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군사 행동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예. 그나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떤 열의를 보이지 않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네. 굳이 기정사실화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왜 자기에게 손해되는 그런 그 한반도 안보 정세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이양 문제에 관한 어떤 훈련의 규모나 성격을 북한 측으로 하여금 지나친 압박과 위협을 느끼지 않는 식으로 새로 디자인하는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 북한이 그것에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다른 강도 높은 특히 예.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고조시킨 남북 간의 위기를 고조시킨 이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관 외교부장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유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번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예. 우리의 그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예. 사안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핵자가 빠졌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을 자극하는 아직 언사나 행동할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왕수택 기자. 이 보면 오늘 예비 회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 문건을 연구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핵이라는 그 문구가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최근에 나온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할 때 예.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이 네. 핵전쟁 억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핵전쟁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라고 본다면 예.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 전반에 대한 억제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핵자를 뺐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핵전쟁 억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단계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일부 상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괄하는 예. 더 넓은 범위의 토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예. 이것은 지난해 북한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단거리 미사일 개발 예. 이것이 바로 재래식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핵제를 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계산해서 더 큰 범위의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단
제재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야지 모든 게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데 대북 제재는 알다시피 지금 유엔 대북 제재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엔 대북 제재에서 중심은 미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렵죠. 예. 지금은 어려운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만 북한은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 핵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이제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북미 회담이 된다면 예.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상응 조치의 규모가 커지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주변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예. 또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또 자기의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경제 제재가 늦춰지는 것은 북한에게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네. 또 핵무장을 계속해서 증강시키는 쪽에서는 거의 지금 제한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북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은 플러스 요인을 강화시키고 마이너스 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북한은 지금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핵무기를 개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더 큰 지렛대를 지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왕슬택 기자의 분석이에요.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과 일본을 주 대상으로 한 이제 재래식 무기 단거리 예.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 개발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작은 미사일이라고 용인을 했으니까 북한이 그것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죠. 예.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핵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그리고 미사일 SLBM의 개량 여기에도 계속 북한이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대주의자, 약속을 안 지키는 예. 배신자 이런 예.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식량난 경제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북한 예. 안에서. 예. 그 피치에서는 마이너스 6%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그렇다면 90년대 말에 인구의 10%가 아사한 적어도 예. 그 고난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장군님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세계가 벌벌 떨어서 쌀도 들어오고 기름도 들어오고 비료도 들어오고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식량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네. 하노이에 가서 민생 장정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큰 훼손이 벌써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남 도발도 내부 결속력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예.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언제까지 인민을 굶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군사 도발을 했다가 우리 군대한테 박살이 난다면은 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도 우리가 남한한테 진다.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약속했던 두 가지 핵만 개발하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2012년에 약속을 했는데 둘 다 못 지키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잠깐 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예. 결국에 가서는 또 한 번 전략적인 그런 도박이랄까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게는 불리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봉 교수님 보고 계시는 거고 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북한에게는 불리한 겁니까? 저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만 제일 손해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제일 손해 보는 상황. 우리는 예. 이제 플러스 요인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우리한테 절대적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의 사이즈에서 규모에서 본다면 예. 여전히 작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많고 우리는 북한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고 손해만 있고 예. 장점은 없고 북한은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가면서 당연히 이제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요소 그러니까 경제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우울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배경에는요. 사실 북미 간의 대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고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풀어야 될 것은 북한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죠. 이제 예. 존 볼튼 안보보좌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네.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걸게 했다. 운전자론을 표방하면서.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예. 2017년 말까지 굉장히 위험했던 북미 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대화 협상을 할 장을 마련했다는 것. 네.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고 보는 것이 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북한이 살리질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한국 배제에 집중을 했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그랬고 한국이 제안했던 작은 규모의 경제 협력, 대화 여기에는 계속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오만큼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도 그렇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작은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남북 협력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고 북한의 공신력이 또 향상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북한의 잘못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쌓아 나갔으면 지금쯤 북한이 무엇을 약속했을 때 그나마 한 번 더 그걸 실험해 보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을 쌓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그동안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입장 변화, 사고 변화가 없으면은 북한의 어려운 상태는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남 군사 행동을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셨고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